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브렌다와 로렌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들의 죽음 후 이 사건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 유명 연예인인 카디비가 트위터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올려서 경찰들이 그제서야 제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카디비가 아니었다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들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로렌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로렌은 1998년 11월 23일에 미국 코네티컷에서 엄마인 샨탈과 아버지인 에버렛 사이에서 태어났고 3명의 남자 형제로 테이바, 카일, 라킴이 있었어요. 로렌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목표가 있는 아이였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성격이었어요. 대학교에서는 물리치료를 전공 중이었죠. 로렌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온갖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고 건강에도 관심이 있어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해요. 로렌은 겉으로도 아름다웠지만 속도 아름다워서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좋고 자기의 미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최선이어서 로렌의 방 벽에는 자신의 단기, 장기 목표들이 포스트잇으로도 많이 붙어져 있었어요. 2021년 12월 13일 오후 엄마인 샨탈은 딸 로렌에게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식사를 로렌의 집에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샨탈은 로렌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도 여러 번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로렌은 평소에 문자를 무시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가족들은 너무 걱정이 됐고 그날 9시경 다 같이 로렌의 집으로 찾아가 보게 돼요. 가족들이 로렌의 집에 도착했을 땐 로렌의 집 문 앞에 한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 메모에는 로렌을 찾고 있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가족들은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로렌의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은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로렌이 하루 전인 12일 아침 6시경 사망을 했다고 말이죠. 가족들은 로렌이 사망을 하고 36시간이나 지나서야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로렌의 집 주변에는 경찰 테이프도 없고 누군가 죽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로렌의 집 주인은 가족들에게 케빈 코닌이라는 경찰의 연락처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경찰이 뭔가를 더 알 거니까 경찰이랑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 말이죠. 경찰은 가족들에게 로렌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11일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만난 37살 백인 남성이랑 데이트를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밤을 보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남성이 로렌이 자다가 죽은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 백인 남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가족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말건 더 자세히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로렌의 집으로 직접 와줄 수 있냐고 직접 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경찰인 케빈은 알겠다고 금방 가겠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렸죠. 30분, 1시간, 1시간 반이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경찰에 전화를 해봤어요. 하지만 케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라고 하고는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그 후로 16일 동안 계속해서 경찰 케빈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그리고 12월 29일이 되고 가족들은 로렌의 집에 그녀의 물건들을 챙기러 갔다가
경찰로부터 경찰 케빈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서 제명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찰이 수사 담당으로 배정이 됐죠. 이때는 이미 로렌이 사망을 한 지 2주도 넘었던 터라서 가족들은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자신들끼리 사건을 조사해 본 게 좀 있었어요. 로렌의 집에서는 사용된 콘돔, 약, 침대에 혈흔이 있었고 거실에는 음식이 접시에 담긴 채 거꾸로 뒤집혀 있었어요. 29일 수사관들은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가족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가족들의 DNA를 수집해야 된다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어요.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죠. 인터넷에서 처음 만났던 37살 백인 남성은 착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망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도 DNA도 채취하지 않았으면서 흑인들인 가족들한테는 다짜고짜 DNA부터 요구한다는 게요. 경찰은 그 남성의 말에 의하면 로렌과 그 백인 남성은 앱에서 매칭이 된 후 첫 데이트를 하기 전 3일간 앱으로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집에 초대한 것도 먼저 로렌이 제안을 한 거라고 했죠. 그렇게 처음 만나고 이들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이들은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보던 도중에 로렌의 오빠가 잠시 로렌한테 줄 게 있어서 집 밑에서 만나기로 해서 로렌이 나갔다 들어왔고, 돌아온 후에 로렌은 10분에서 15분가량을 화장실에서 있다가 나온 후에 영화를 마저 보던 중 로렌은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고, 영화가 끝나고 그 남성은 로렌을 안아다가 침대로 옮기고 자기도 그 옆에서 그냥 잠이 들었다고 했어. 그리고 이들은 같이 밤을 보내긴 했지만 어떠한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고 자기는 옷도 벗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또 남성은 오전 6시 30분경 자다가 눈을 떠서 로렌을 봤는데 로렌의 코에서는 코피가 나오고 있었고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자신은 너무 놀라서 911에 전화를 했고 로렌의 아파트에서 칼라 라말리라는 경찰이랑 만났다고 했죠. 칼라라는 경찰은 자기가 처음에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로렌은 침대가 아닌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기억을 했어요. 하지만 코에서는 코피가 정말 나와 있었다고 확인을 해줬죠. 그리고 뭐가 진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인 남성은 경찰한테 그 주에 로렌이 네일아트 좀 받게 $40 좀 보내달라고 증언을 했지만 로렌의 엄마 샨탈은 로렌이 절대 남한테 그렇게 돈 부탁할 아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이 경찰서 측은 왜 백인 남성이 용의자 선상에조차 올라가지 않았냐고 여러 번 질문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남성은 정말 착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왜 로렌이 죽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했을 때 경찰 측은 로렌의 여권을 받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이미 돼서 그걸로 됐다고 했죠. 분명히 가족한테 알릴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이 로렌이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직접 찾아올 때까지 경찰은 가족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경찰한테 먼저 연락을 했을 때도 경찰은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끊어버리고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경찰은 심지어 로렌의 휴대폰도 가지고 있었고 로렌의 집에서 찾은 100만 원이 넘는 현금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착해 보인다는 이유로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하기엔 앞뒤가 안 맞는 점들이 많았죠. 분명히 사용된 콘돔이 발견됐는데 남자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했고 로렌은 침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바닥에서 발견됐고요. 사람들은 경찰의 무책임함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남성은 자기가 정말 무고하고 경찰 말대로 착한 사람이라면 로렌의 돌연사 이후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거나 가족들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라도 해줄 텐데 그 남성은 아예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피했어요. 사람들은 현재 그 백인 남성이 경찰이랑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로렌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 케빈과 다음에 얘기할 브렌다의 사건을 맡은 경찰, 이렇게 2명은 현재 정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처우를 받은 가족들과 이 사건은 점점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카디비의 트위터로 인해서 더 주목을 받았어. 그리고 로렌의 24번째 생일이었던 1월 23일 가족들은 코네티컷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부정당함을 알렸어요. 그리고 로렌의 부검을 마친 경찰은 드디어 사인을 발표했는데요. 사인으로는 약과 알코올, 동시 섭취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출된 약들 리스트를 가족들한테 말해주는데 가족들은 로렌이 이런 약들을 먹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백인 남성이 주장했던 바에 의하면 로렌의 오빠가 전해준 물건을 받으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오래 있다 나왔다고 했는데 그 말만 들으면 로렌이 마약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마약이라도 하다 나온 것 같지만 로렌의 오빠는 뭘 전해주러 간 게 아니라 옷가지들을 받으러 간 거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로렌을 봤을 때는 100% 멀쩡해 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피해자인 브렌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다는 로렌과 똑같이 흑인 여성으로 53세 여성이고 로렌과 같은 날에 로렌의 아파트에서 고작 4km 거리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여성이에요. 브렌다 사건은 로렌에 비해서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브렌다는 1968년 12월 2일에 코네티컷에서 나고 자랐어요. 브렌다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스타일이었고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도 했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브렌다는 안젤라, 도로시, 디어드레라는 3명의 자매들도 있었는데 가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브렌다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건강히 잘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자매들끼리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브렌다랑 매일같이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로렌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12월 12일 언니들은 브렌다랑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14일 브렌다의 집에 브렌다의 자매 2명과 조카들, 조카의 남자친구까지 다 같이 찾아가 보게 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찰, 병원, 장례식장까지 모두 다 전화를 해봤지만 브렌다는 여전히 없었죠. 그러던 브렌다의 자매 중 하나가 브렌다와 11일 통화 도중 그날 브렌다가 남자인 친구의 집에 놀러 간다고 한 거를 기억을 하고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틀 전인 12일 브렌다가 자기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브렌다가 자신의 침대에서 사망한 채 있었다고 했죠.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브렌다의 옷가지들 또한 남성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증거물로 수집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가족들은 그렇게 직접 브렌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지역 장례식장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장례식장 측에서는 검시관에 전화를 해보라고 자기들한테는 브렌다의 시신이 없다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검시관이랑 연락 후 브렌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죠. 이번에도 가족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사건을 알아낸 것이었어요. 이 두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대해졌는지는 큰 공통점이 있어요. 수사가 엉망이로 됐다는 것과 가족들에게 협조가 아예 없었다는 것, 그리고 사망 당시 같이 있었던 남성들이 용의자로서 선정되지도 않았다는 것과 브렌다는 심지어 사인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경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직 처리가 되었지만 이들은 그래도 월급까지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곧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죽인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